개인회생을 신청하셨는데 법원에서 보정권고 서류가 도착했다고요? 아마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거의 모든 분이 거치는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상황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소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법원의 보정권고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상 두꺼운 서류를 받아보면 눈앞이 캄캄하죠. 뭐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보정공고라는 게요, 개인위생 절차에서는 정말 흔한 일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뭘 요구하는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과정을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보정권고의 핵심 원칙이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최근 채무 소명 방법, 재산은 어떻게 증빙하는지, 또 내 소득이랑 지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반영해서 변제 계획안을 어떻게 최종 수정해야 하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보정권고의 핵심 원칙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과정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원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 속내를 파악하는 게 모든 준비의 시작이겠죠? 바로 이겁니다. 법원은 그냥 서류 뭉치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딱 2가지를 원합니다. 첫째, 그래서 당신의 재무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요약표. 그리고 둘째, 그 표에 쓴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하는 증거 자료. 그러니까 통장 원본에 직접 형광펜으로 쫙쫙 그려서 보여달라는 거죠. 요약하고 증명하라. 앞으로 준비하실 모든 서류는 이 원칙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최근 채무 소명입니다. 법원은 특히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정말 깐깐하게 봅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아주 상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하죠. 이 채무 소명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최근에 빌린 돈이나 카드 쓴 내역을 전부 표 하나로 싹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돈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고 빠져나간 기록을 통장 거래 내역서 원본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각각의 지출이 진짜라는 걸 입증할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 같은 증빙 자료를 딱 붙여주는 겁니다. 이 3단계만 잘 지키면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예시표를 한번 보실까요?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보세요. 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증빙 서류는 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 ABC론 대환 변제에 썼다면 증빙 서류로 ABC론 완납증명서를 첨부하고 병원비로 썼다면 병원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두루술하게 설명하면 법원에서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생활비라고 하면 그게 월세인지 식비인지 통신비인지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에 대한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모든 지출을 아주 잘게 증명 가능한 단위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현금으로 뽑아 써서 영수증이 없거나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은 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어디에 썼는지 증명 못하는 돈은요, 채무자가 어딘가에 숨겨놓은 재산, 즉 청산 가치로 봅니다. 이 청산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도 올라가게 되고요. 투자나 도박으로 잃은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본인 재산에 포함시켜서 그만큼 더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럼 3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재산 목록 소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재산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정직하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은행 계좌. 페이인포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휴면 계좌까지 포함한 모든 계좌 내역을 다 뽑아야 합니다. 둘째, 보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가상자산, 잔고 증명은 물론이고 최근 1년치 전체 거래 내역까지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바로 보정 광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요. 100만 원이 넘는 입금이나 출금이 있다면 이건 전부 따로 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입금됐고 저 돈은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전부 다요. 이건 법원에 따라서 기준이 더 빡빡해서 50만 원이나 3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거주지에 대한 증명도 당연히 해야겠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하고요. 만약에 부모님 댁 같은 곳에 돈 안 내고 그냥 살고 계신다면 집주인분께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집이나 땅을 판 적이 있다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매매계약서는 물론이고 그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까 봤던 채무 사용 내역처럼 아주 상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내가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그래서 매달 얼마씩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소득 및 지출 소명이죠. 내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라면요. 단순히 재직 증명서 하나만 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내역 같은 걸로 내가 꾸준히 일을 해왔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랑 내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을 같이 놓고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랑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똑같다는 걸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비교해줘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최저생계비를 좀 더 높게 인정받고 싶으시다면요. 그냥 제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족분들이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걸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만 해요. 예를 들면 그분들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 서류를 떼서 이분은 제 도움이 없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라는 걸 법원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소명한 내용들을 전부 반영해서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했다면 이 회생위원의 보수를 변제계획안에 꼭 넣어야 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내야 하는 보수로 15만 원 정도를 납부하겠다고 계획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요. 매달 변제금을 낼 때마다 그 금액의 일부, 보통 0.5에서 2% 정도를 회생위원 보수로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회생위원이 앞으로 여러분의 변제 수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수 모두를 변제계획안에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내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있는 빚 액수나 이자율이 내가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내용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둘째, 법원에서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매년 소득 신고를 하고 만약 소득이 20에서 30% 이상 오르면 변제금을 더 내겠습니다 하는 조건부 인가조항을 추가하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이 월 변제금을 좀 더 높이세요 라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세요 라고 권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안을 수정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를 내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보여주는 것. 법원은 여러분의 주장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출한 데이터를 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 이게 보정권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결코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명이 법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여러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